문묘를 아시나요? 임금이 죽으면 육신은 왕릉으로 모시고 영혼은 위패를 만들어 종묘에 모시는 건 잘 아시죠? 조선은 유교를 국교로 삼았기에 유학에 공적을 세운 선비들이 죽으면 그 위패를 문묘에 모셔서 영구히 제사를 모시게 하였지요. 왕족의 뿌리를 모시는 곳을 종묘라 하고 조선의 이념과 정신을 지켜나간 분을 모신 곳을 문묘라 하며 나라를 지킨 무인들을 모신 곳을 동묘라 하지요. 조선은 문신을 중시하는 국가였기에 무인들에 대한 예우는 홀대되어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야 명나라의 권유로 무신 간원장 사당인 동묘가 만들어졌지요. 종묘, 문묘, 동묘는 각기 그 모신 분이 다를 뿐 돌아가신 분에 대한 사당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황제국에서 칠묘제라 하여 7대조까지 제사를 지내고 제후국에서는 5묘제라 하여 5대조까지 제사를 지냈지요. 제사를 받들어 모신다는 뜻에서 7대 봉사, 5대 봉사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 영구히 제사를 모시는 것을 불천이 또는 불천지위라 하는데 신주, 즉 위패를 옮기지 않는다는 뜻이죠. 공덕이 많은 분에 대해 영구히 제사를 받들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불천이는 국가불천이와 유림불천이 사불천이가 있어 종묘와 문묘에 모시는 것을 국가불천이라 하고 유림불천이와 사불천이는 대개 서원이나 종중에서 모셨지요. 일반 가정에서 조상이 돌아가시면 신의를 4대조까지 모신 후 4대조가 지나면 신의는 땅속에 묻고 종중 제실에서 합동으로 시제를 지내게 됩니다. 국가 불천이가 모셔져 있는 종묘에는 왕위에 올랐던 분 중 단종과 연산군, 광해군을 제외한 모든 임금의 위패는 정전에 모시고 있고 목조, 익조, 환조, 도조와 단종 그리고 추정되어 왕위에 오른 임금과 영친왕을 영령전에 모시고 있지요. 또한 각 임금의 재직시 충신들을 선발하여 종묘, 공신전의 위패를 모시고 있답니다. 또 하나의 국가불천이가 모셔져 있는 문묘는 성균관과 향교 일대를 말합니다. 문묘라는 의미는 문선왕묘의 줄임말로서 공자의 사당이 있는 곳을 말하지요. 공자에 대해 중국 국가에서 내린 시호가 대성지성 문선왕이지요. 대성전이란 말도 공자를 모시고 있는 정각이란 뜻입니다. 중국의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에서는 영원한 스승 공자를 학교에 모셔놓고 학생들이 공자의 사상과 정신을 본받게 하였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고려시대부터 성균관에 도입하여 1년에 2번씩 큰 제사를 올리고 있답니다. 지방향교도 교육의 기능만 다를 뿐 건물 형태와 제례의 내용은 성균관과 똑같이 구성되어 있고 모신 분도 똑같답니다. 다만 향교의 규모에 따라 공문 10철과 송조 6회는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있답니다. 성균관은 전묘 후학의 형태로 앞에는 사당, 뒤에는 학교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데 비하여 지방향교는 전학 후묘의 형태를 띈 곳이 많지요. 서원은 사립교육기관이라 제례의 내용과 교육의 기능은 같지만 주벽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우리나라 학자들이지요. 문묘에는 중국의 성인과 해인만 모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자 중 공자의 도와 사상을 전승하고 확대 발전시킨 학자들도 함께 모시고 있답니다. 동국 18인으로 추앙되는 이들은 고려시대 때부터 모셔오고 있는 신라의 최치원과 설총, 고려시대의 안향, 그리고 조선 중종 때 배양된 고려의 정몽주, 광해군 때 배양된 조선의 김갱필, 정여창, 조광조, 이연적, 이황과 숙종 때 배양된 이이, 성원, 김장생, 영조 때 배양된 송시열, 송중길, 박세채,
정조 때 배양된 김인우, 고종 때 배양된 조헌, 김집 등 모두 18분이지요. 조선시대는 유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았기에 공자의 사상이 어떤이었습니다. 공자를 모신 사당인 문묘에 함께 배양될 수 있는 기준은 공자의 도를 지키고 사상을 확대 발전시킨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문묘에 배양되기란 종묘에 배양되기보다 몇 배가 더 어려웠습니다. 종묘에는 한 명의 임금당 최소 2명에서 최대 7명까지 배양 공신이 모셔진 데 비하여 문묘에는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통틀어 18명이 배양되었으니 얼마나 까다로웠을까요? 조선의 선비들은 영의정보다는 해인으로 불리기를 원했고 종묘보다는 공자와 함께 문묘에 배양되기를 더 바랬지요. 3대로 영의정이 되기보다는 한 명의 문묘 배양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던 조선시대였고 권력자보다는 인문학자이기를 더 소중히 여겼던 조선시대였지요. 문묘와 종묘에 동시에 배양된 학자는 이현적, 이황, 이이, 송시열, 김집, 박세채 6사람 뿐이랍니다. 영의정을 지낸 173명 중 문묘 배양에 추천되었던 인물은 황희, 유성룡, 노수신 3명에 불과했지만 모두 배양되지 못했지요. 성균관의 유생들도 문묘에 배양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그들의 행실을 바르게 해야 했고 학문적 업적을 남겨야 했으며 관료로서의 삶 자체를 청빈히 해야 했지요. 조선시대 학자들 중 가장 수범이 되는 학자들이었기에 청거 과정도 어려웠고 전국의 유생들과 조정 대신들의 뜻이 일체가 되었을 때에야 임금이 배양을 고려하기 시작하여 허가 과정은 짧게는 8년, 길게는 125년이 넘어야 했지요. 이렇게 하여 선정된 14분의 학자는 배설이 높다고 청거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업적과 인품이 당대의 모범이 되어야 했지요. 당파싸움으로 인한 당색에 따른 인물이 청거되기는 하였지만 당대의 최고 유학자였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답니다. 문묘에 배양된 이들의 삶과 업적은 후학과 관료들이 본받을 수 있게 했고 바람직한 삶의 기준을 제시했던 거지요. 유학은 선비 유자의 배울 학자로서 선비의 학문을 말합니다.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치 있게 사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학문으로서 소위 말하는 인문학의 결정체이지요. 공자와 맹자가 인간의 도덕 사상을 강조한 데서 비롯한 유교는 한나라와 당나라 때에는 문장을 연구함으로써 문장을 바르게 해석하고 고전 본래의 사상을 이해하려는 훈구학으로 발전했습니다. 성리학은 성명의리지학의 줄임말로서 우주의 생성과 구조, 인간의 심성과 구조, 사회에서의 인간의 자세 등에 관하여 깊이 사색함으로써 성립된 학문이지요. 조선의 성리학은 고려시대 이색으로부터 그의 문화생 정몽주와 길제로 전수되었고 김숙자, 김종직, 김경필, 정여창, 김일손, 조광조 등으로 이어지면서 그 세력이 확대되어 갔는데 이후부터 태계의 학문과 율곡의 학문으로 갈라져 태계의 후학들은 주로 동인이 되고 율곡의 후학들은 대개 서인이 되어 후에 당파를 형성하게 되지요.
태계는 뱃슬에 나가고 물러섬의 기준으로 어리석음을 숨기고 뱃슬을 훔치지 않는지, 병든 몸으로 녹곡만 타먹지는 않는지, 헛된 이름으로 세상을 기만하지 않는지, 그릇됨을 알면서도 무턱대고 나가지 않는지, 직책을 감당할 수 없는데도 물러나지 않는지를 공직의 기준으로 삼았답니다. 율곡도 뱃슬에 나가서 행할 만한 도가 없고 물러나서 수범될 만한 가르침이 없다면 선비로 자체에도 믿을 수 없다고 했지요. 이처럼 문묘에 배양된 해인들은 당시의 조선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기둥이요 구심점이었답니다. 이제부터는 이분들이 문묘에 배양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자, 한자, 정자, 자사, 맹자에 이어 공문 17과 송조 6캔이 배양되었지요. 송조 6캔이라 함은 주돈이, 정호, 정의, 장제, 소홍, 주희를 말합니다. 조선시대에 문묘에 배양된 15명의 해인들에 대한 배양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종 7년 5월 6일 문선왕과 4대 성인의 신의를 문묘 대성전 중앙에 받들어 모시고 공자의 제자 10철은 대성전 좌우에 대대로 종사한 여러 해인은 동무와 서무에 모시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종 9년 3월 19일에는 사음부에서 문묘 배양 제도에 관한 건의를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문신 가운데 성인의 가르침에 공이 있고 다스림에 도움이 있는 사람은 문묘에 신주를 모셔서 칭찬 장려하고 높이 받들어 공경하는 언전을 보였으니 최채원과 설총, 안향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이후로 우리 조정의 문신 가운데 도덕과 공적이 안향, 설총보다 앞서는 이가 어찌 없겠습니까?마는 아직 한 사람도 배양된 이가 없는 것은 큰 흠입니다. 원컨대 전국에 맹하여 고려조에서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문신 가운데 문묘에 배양할 만한 일을 찾아내어 배양하는 예를 행하여 후세의 법을 남기소서 하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성종 8년 7월에서야 문묘 배양 후보 이재현, 정몽주, 이색에 대해 처음으로 논하게 되었고 성종 20년 1월에는 황해도 관찰사가 해주 향교에 최충과 최유선이 국가의 허가도 없이 배양되어 있음을 보고하니 향교에서 출교하게 합니다. 중종 11년에는 평양부의 문묘에도 유인과 최충을 배양하고 있음을 아뢰니 출교하게 하였고 중종 14년에 별도로 최충의 사당을 세우는 것을 허가하게 합니다. 이처럼 사당을 세우는 것조차 개인이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허가를 받게 하였던 거지요. 조선시대에 제일 먼저 문묘에 배양된 사람은 고려 말기 학자 정몽주입니다. 정몽주는 중종 5년부터 중종 12년까지 7년간 17차례의 문묘 배양 상소 요청이 있은 후에 문묘 배양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추천 내용을 살펴보면 고려 말에 유학의 최고 학자 정몽주가 태어나 성리학을 연구하여 학문이 깊고 넓어서 깊은 뜻을 혼자 알되 선대의 유학자와 저절로 맞았으며 충용의 큰 절개가 당대를 솟구쳐 올라 부모의 상을 입고 사당을 세우는 것을 한결같이 하여 한 집안에서 지켜야 할 간원상제를 예법대로 하였으며 문물과 의례의 절차를 모두 그가 다시 정한 것이었으며 학교를 세워서 유학을 크게 일으켜
유교의 도리를 밝혀서 후학에게 열어준 것은 우리나라에 정몽주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니 학문은 주자 정자에 비하여 차이가 있겠으나 공로는 거의 같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1517년 중종 12년 9월 17일에 정몽주를 문묘에 종사하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청거된 해니는 김경필, 정여창, 조광조, 이연적, 이황의 5현으로 1568년 선조 1년부터 1610년 강해 2년까지 42년간 26차례의 상소 끝에 문묘배양이 확정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업적을 살펴보면 김경필에 대하여 우리 동방이 신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문장 있는 선비들이 찬란하게 배출되었지만 의리의 학문은 실로 김경필로부터 열렸던 것입니다. 김경필이 조선조 초기 학문이 끊어진 뒤에 태어나 처음으로 성현의 학문을 헌무하여 구습을 모두 버리고 소학의 힘을 다하여 명성과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학문에 힘쓴 지 10년 만에 움직임 하나하나가 모두 예법을 따랐고 경을 몸에 지니고 다니며 공부에 전력한 지 30여 년에 심신의 활동력이 쌓이고 도와 덕이 이루어져 말과 행동이 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난세를 만나게 되자 화를 피하지 않고 조용히 죽음에 나아갔으니 세상에 시행한 것은 없었으나 그가 마음으로 체득한 것이 있음을 여기에서 더욱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인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아서 우리 동방의 선비들로 하여금 성현의 학문이 있음을 알게 한 것은 실로 이 사람의 공입니다. 김경필은 대구 도동서원에도 모셔져 있습니다. 조광조는 일찍이 김경필의 문화에서 수업하였고 독실히 실천하여 지식이 뛰어났으니 실로 동방의 불세출의 인물입니다. 김경필이 화를 당한 뒤로 꺾이고 상폐된 나머지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학문이 침체되어 나아갈 방향을 모르고 있을 때 조광조가 이에 다시 소학의 도를 밝히고 학문의 공덕을 지시하여 세상의 도를 부식시켰으니 지금 유학하는 선비들이 대략 방향을 알고 치생몽사의 지경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실로 조광조가 학문의 맥락을 다시 진작시킨 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조광조는 천품이 매우 특이하여 나이나 신분이 서로 비슷한 사람들보다 뛰어났었는데 험난한 시대에 유배 생활을 하던 김경필을 쫓아 혼자의 자기수양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 뒤 임금에게 신임을 받고 국정을 행하게 되어서는 평소에 쌓은 포부를 펼쳐 나갔는데 소학의 가르침을 일으키고 향약의 제도를 시행하는 등 선왕의 법도를 차례로 거행하여 요순의 치적을 기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도에 참소를 당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영영 떠나고 말았으니 지금 생각해도 무의식 중에 길이 탄식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끼친 유품과 혜택은 지금도 없어지지 않았으니 우리 국가의 바르고 정당한 학문의 한 맥이 그래도 실가닥처럼 이어져 끊어지지 않는 것은 조광조의 공이 아니고 누구의 공이겠습니까? 조광조는 용인 심곡서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정여창은 일찍부터 분발하여 널리 경전을 섭렵했는데 이치를 깊이 연구함을 독서의 요체로 삼고 마음 갖기를 속이지 않는 것으로 위주하였습니다. 사물의 본체와 그 작용을 통달하고 가정 내의 몸가짐을 도탑게 하였으며 김경필과 학문의 벗이 되어 선비의 도를 연구하고
조사하여 사리를 밝혔으니 사문에 또한 공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려창은 함양 남계서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은적은 음양의 변화와 이기현상의 기질과 성품을 타고나 깨달음이 누구보다도 뛰어났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육받은 것이 없는데도 유학에 스스로 분발하여 실행하는 공부에 마음을 두고 경물치지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수신 및 학문 정진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가려 뽑아 엮은 책 5잠과 하루에 3번씩 자신을 반성한 삼성으로 자신을 더욱 엄하게 다스리고 8개의 규칙과 10개의 눈으로 임금의 잘못을 더욱 간절하게 바로잡았으며 모든 저술이 유교의 도리로 윗사람을 보좌한 것이 아닌 것이 없었으니 중종께서 옛적의 송나라 진덕수도 이보다 나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칭찬하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은적은 경주 옥산서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황의 경우 작품이 높고 뛰어난 데다 수양이 넓고도 깊었는데 깊이 연구하는 데 온 정력을 기울여 미묘한 이치를 환히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객물치지 성의정심의 학문에 대해 모두 경서의 뜻을 스스로 깨달아서 밝히고 알아서 깨달음이 있게 되었는데 광명하고 위대한 그의 일생이야말로 순수한 정도의 경지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습니다. 조정에 들어가서는 염치 없는 짓을 못하게 함과 정직으로 마음을 삼고 임금을 섬김에 있어서는 잘못을 바로잡아 도에 나아가게 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았습니다. 성악 10도의 글과 6조목의 상소가 모두 유학자의 잘잘못을 가리고 이단의 그릇된 점을 배척하지 않은 것이 없고 보면 사hen을 집대성하여 우리 동방의 주자가 된 이가 바로 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황은 안동 도산서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소청된 오hen의 상소문은 1610년 광해 2년 9월 5일에 오hen을 문묘종사하게 하는 일로 교서를 내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북인의 대표 정인홍이 반발을 하였습니다. 광해 3년 3월 정인홍이 이은적과 이황을 비방하고 문묘종사가 부당함을 걱론하였다. 그러자 성균관 유생 이무 등이 정인홍은 이은적과 이황을 모함하였으니 배척할 것을 청하였고 정인홍이 선행을 헐뜯었다는 이유로 성균관 유적에서 명부를 삭제하고 방을 내걸었다. 임금은 정인홍의 유적 삭제를 주동한 자를 유적에서 삭제하고 과거 응시를 금지시키게 하였다. 성균관 대사성 박동렬은 정인홍의 유적 삭제는 유생들이 공론에 의한 것이라고 아뢰었고 자의정 이항복과 성정원에서는 성균관 유생을 조사하고 과거를 못보게 한 조치는 옳지 못함을 아뢰었다. 그러자 성균관 유생들이 동맹휴업을 하였고 임금은 정인홍을 유적에서 삭제시킨 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성균관 관리에 대하여 문책인사를 하는 소동을 벌이고서야 일단락이 되었다. 세 번째로 배양된 인물은 이이와 성원이다. 이이와 성원은 1623년 인조 1년부터 1694년 숙종 34년까지 71년에 걸쳐 66차례의 산소 끝에 배양되었다. 이들의 공적을 살펴보면 이이는 천품이 매우 뛰어나고 총명이 두드러지게 빼어나 어린 나이에 이미 도를 구할 뜻을 품고 천하고 낡은 속된 학문의 실정을 느낀 나머지 여러가지 책을 섭렵하고 이단의 가르침을 드나들었으나
이윽고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반성을 하였으니 단 한 번의 배나로 깊은 갱지에 도달한 그의 도학은 지와 행이 겸비하여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도학으로 꽉 찼었습니다. 따라서 정밀하고 자세하게 돌을 닦는 몸을 의심없이 환히 꿰뚫어 보았음은 물론 그 규모가 매우 깊고 오묘하고 원리와 활용이 완비되어 임금을 선도하여 백성에게 혜택을 주고 옛 성인을 이어받아 후학을 계도하는 일을 자신의 임무로 여겼습니다. 성인을 배우다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지언정 조그만 이름에 만족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정자 주자의 진실한 맥을 깊이 체득한 데가 있어서입니다. 저술에 나타난 것만 보더라도 경몽요결은 배우는 자의 일상 공부에 더없이 절실하거니와 성악집남은 제왕이 닦아야 할 학문의 요점이 골고루 갖추어져서 대학 연의에 뒤떨어지지 않으며 동호문답은 분명한 이론과 적절한 활용의 실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 칠정 등에 대한 여러 글들은 선대 유학자들이 아직 확정하지 못한 논리를 단정하기에 족합니다. 이러한 글들이 모두 남아있으므로 이를 고찰하여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성호는 천품이 인정이 두텁고 무게가 있어 독실히 배우고 힘써 실행하여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한결같이 소학과 가례로 준칙을 삼았으며 소신의 엄정함은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고 효제의 품행은 천지신령과도 통할만 하였으며 어질고 너그러운 재능이 성취됨에 따라 겉과 속이 한결 같았습니다. 일찍이 이의와 사귀며 학문을 갈고 닦았는데 서로 뜻이 맞고 도가 통하였습니다. 그 뒤 이의는 배설에 진출하여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담당했고 성호는 시골에 묻혀 살면서 임금의 뜻을 쫓아 이따금 임금이 있는 곳에 나아오기는 하였으나 그의 속마음은 늘 시골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계민인의 이의가 소인들의 모함을 받았을 당시 성호는 서울에 와 있으면서 글을 올려 이의를 변호했다가 드디어 한쪽 편 사람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홍로의 교모한 거짓 고함을 입었고 나중에는 정인홍의 추악한 비난을 받아서 어진이를 좋아하는 선왕의 거룩한 마음으로도 끝내 보존해주지 못하여 황천에서 원망을 품고 있는 지가 벌써 수십 년째입니다. 우리 임금께서 등극하시어 비로소 억울한 누명에서 풀려났으니 이는 실로 유교 문화가 왕성하게 일어나느냐 침체되느냐 하는 일대의 기회로서 그 사이에 어찌 가로막는 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이인은 파주 자운서원에 모셔져 있고 성호는 파주 파산서원에 모셔져 있습니다. 이이와 성원에 대한 문묘종사 반대상수는 거센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1635년 인조 13년 5월 이이와 성원의 문묘종사 제안에 반대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이는 소시적에 도학을 찾았으나 학문의 방향을 몰라서 제 학문을 다 섭렵하여 보았지만 기착지를 잡지 못하고 신세가 불행하여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슬픔을 달래겠다는 부질없는 생각에 산속으로 달려가 불교에 빠져들어 종사하였다가 오장을 다 끌어내어 씻어도 가시지 않을 오점을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부끄러움과 객분에 북받친 나머지 죽을 길을 찾았습니다. 옛날부터 불교의 해독에 빠진 사람치고 신과 같이 특별히 깊이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말을 스스로 하였다는 것으로 불교에 입적한 경력을 문제 삼았고 성혼에 대해서는 선조대왕께서 임진년의 외적이 서울을 공격하였는데 2품 이상 배설의 반열에 있는 신하로서
하루거리 이내의 경기 지역에 있으면서도 변고를 듣고도 달려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수레가 그의 거처를 지나가던 날에도 인사 올리지 않았다. 그 뒤 왕세자가 이천에 머무르고 있을 적에 그가 멀지 않은 곳에 피란을 와 있다는 말을 듣고 간곡히 불렀으나 처음에는 말이 없다는 핑계를 대더니 말을 보내어 다시 불러도 끝까지 나오지 않다가 평안도 성천으로 옮긴 뒤에야 비로소 왔다. 그러나 곧바로 북쪽 오랑캐가 장치를 넘어오고 있고 왕세자는 용강으로 옮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며 윗사람을 모시고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러한 연유로 신하를 알아보는 데에는 임금만한 이가 없는 만큼 성원이 문묘종사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들의 근거 없는 진작으로 기어코 두 신에게 누를 씌우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의 들어오고 나옴은 자신이 다 말하였고 성원의 행적은 성상의 답변이 엄준하는 만큼 시비의 분간은 불을 보듯이 분명합니다. 신들이 아뢰는 것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 라고 하며 문제를 삼았다. 이로부터 이의와 성원의 문묘종사 상소는 빗발치듯 올라왔다. (47년이) 지난 숙종 8년에서야 이 성원의 문묘종사는 대신의 의논을 거쳐 허락하였다. 이때 종사하는 예를 거행하려 하는데 조정에 있는 여러 간원 가운데 다른 의견을 가진 자가 혹은 휴가원을 내고 물러가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틈을 청하여 밖으로 나가기도 해서 종사하는 것을 시행하는 것을 피하였다. 군업의 수령들 가운데 다른 의견을 가진 자도 역시 향교에서 배양하던 날 대부분 직접 나와 일을 시행하지 않고서 피하였다. 견문과 학식이 있는 자들은 세상의 도의와 나라의 기강을 매우 근심하였다. 숙종 15년에 남인이 집권하자 다시 이전의 문제를 들어 상소를 올리니 3월 18일 이의 성원을 문묘종양에서 출양하였다. 숙종 20년 1월 18일 이의와 성원의 문묘종사 의논을 금지시켰고 숙종 20년 5월 경신 대출척으로 남인이 물러가고 서인이 집권하자 이의와 성원의 문묘 복향을 건의하였고 숙종 20년 6월 23일 다시 이의와 성원을 문묘에 종양하고 광교문을 내렸다. 네 번째 문묘에 종사된 분은 사계 김장생이다. 김장생은 1682년 숙종 8년부터 상소를 올리기 시작하여 1717년 숙종 43년 35년간 35차례의 상소 끝에 배양되었다. 숙종 43년 5월 20일에 배양된 김장생의 문묘종사 반포문은 다음과 같다. 왕은 말하노라. 하늘이 이름 높은 참선비를 내어 교통과 질서가 이미 해인에 이어졌고 나라에 종사하는 성대한 의전례가 있어 제사가 방금 성균관에서 거행되었으니 여론에 따라 널리 알린다. 문묘의 제사는 실로 도학의 근원을 위한 것이니 친히 가르침을 받거나 사사로의 가르침을 본받아 학문을 닦은 어진이에 대한 예는 본디 모두 질서에 따라 대해야 하거니와 학업을 받고 도를 전한 선비의 공도 한 가지 경서에만 통달한 일을 폐기하지 않았다. 우리 역대 왕께서 서로 이어오며 묻 어진이가 배출되었는데 문을 숭상하여 교화를 일으킨 것은 기르고 가르친 방도에 힘입었고
후학을 계도하고 옛 선행을 빛내어 아름답고 밝은 정치를 크게 도왔으니 여기에서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오늘의 도가 길이 전해졌다. 그래서 덕이 성취되고 도가 높아지니 상스러운 해와 온화한 바람에 만물이 화평하여 기상이 크고 두터운 데 이룰 수 있었다. 상세하게 뭇사리가 밝혀져서 경지가 높고 깊은 데 저절로 이르니 넓고 의지가 강하며 순박하고 도타운 모습에 충실하고 빛나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사리를 깊이 생각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예를 잘 지키는 사람을 고찰하고 연구한 것이 더욱 상세하였다. 고금의 손실과 이익의 마땅한 것을 참작하여 바른 것을 얻어 기륭의 상례와 갖가지 예법을 남김없이 모두 통달하니 성인에게 옳고 그름을 따져도 의심스러운 것이 없었다. 사계 김장생은 논산 도남서원의 주벽으로 모셔져 있다. 다섯 번째 배양된 인물은 송시열과 송중길이다. 1717년 숙종 43년부터 1756년 영조 23년까지 39년간 118차례의 상소 끝에 배양되었다. 송시열과 송중길도 논산 도남서원에 모셔져 있다. 1756년 영조 32년 2월 15일에 반포된 송시열과 송중길의 문묘종사 포고문은 다음과 같다. 왕은 말하노라. 많은 선비를 내어 문선왕을 편안케 하니 인재를 육성하여 즐거워하는 것은 역대 왕조의 가르침을 흡족해 하였고 두 해년을 높여 공작계에 종사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온 나라의 언론을 채택한 것이로다. 이에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적 도리를 조칙으로 더 날려 사방에 모두 보고 듣게 하노라. 생각건대 세상을 살면서 얻는 교훈을 뿌리내리게 하면 유학의 도를 널리 세상에 알려 칭찬함에 있도다. 옛 현명한 철인을 계승하고 후대의 학도들에게 길을 열어준 공을 융숭이 포상하는 어전례를 극진히 하였고 후학이 본받을 바탕을 열어 흥을 일으키는 아름다움을 밝혔노라. 아, 역대 왕조께서 인문정치를 크게 펼치심에 큰 해인이 한 세상에 함께 났도다. 해인 문정공 송시열은 우뚝 솟은 기상과 바다를 담을 만한 가슴에 품은 생각을 가졌으니 학문의 지름길은 바르고 컸고 연호는 깊어 지극한 가르침을 일찍이 스승에게서 이어받았고 규모는 크고 논리 체계가 조밀하여 법은 한결같이 주자를 기준으로 삼았다. 음양이 시하고 성하는 비난을 겪었어도 평소의 지조는 평탄함과 험준함에 변치 않았으며 봄, 가을로 착한 성품을 기르는 의리를 믿음에 속으로 품은 작은 뜻은 오직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밝혔다. 밝은 임금과 어진 신하가 사물이나 현상이 서로 꼭 들어맞음에 의지하여 맡겼으니 요순시대의 백성이요 스승의 높은 자리에 올랐으니 은나라 때 탕왕을 도와 천하를 이룩한 이윤과 주나라 때 무왕을 도와 천하를 통일한 여망과 능력이 비슷하였다. 경륜은 유학을 벗어나지 않아 인과 덕을 바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도와 근모 술수로 나라를 다스리는 패도의 구분을 환히 알았고 전례는 이러한 학파의 것을 절충했으니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말과 추잡하고 방탕한 말을 확연히 구분하였다. 후대에 사람을 열어줌에 있어 가르침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니 큰 유학자로서 선현들이 사상을 전수받았고 통일된 체계를 이어나가며 더욱 빛나니 온 세상이 높은 산처럼 우러러 보았다.
타고난 소질과 재능으로 왕을 보좌했고 학문은 성인의 무리가 되었다. 현인 문정공 송중길은 누추한 마을에 오는 봄이나 주자의 고향 염교의 맑은 달과 같았다. 자질이 정미한 금이나 빛나는 옥과 같아 선비들이 모두 서성으로 추앙하였고 벼슬에 나가고 들어오면 기린이 나타나고 봉황이 숨는 듯 하여 여자와 어린애도 좋은 일이 있는 줄을 알았다. 깨끗함을 실천하는 것을 스스로 집안의 계책으로 삼았으니 무리에서 덕을 같이 하는 어진 일을 얻었고 그의 뜻을 강론하고 설명함은 자신의 말을 암송하듯 하였으니 손님석에서는 임금의 마음을 모두 아래는 책임을 다하였다. 순수한 한 덩어리 하사로운 기운이 모인 곳을 훌륭한 재질이 거의 성현의 경지에 이르렀도다. 예를 두텁게 하고 풍속의 모범을 보인 것이 실로 수신제가의 근본을 두었으니 은혜와 덕택이 후세에 끼쳤으며 사악한 것을 물리치고 도를 호위한 것은 사물의 이치를 깊게 연구한 데서 힘입었으니 유교 문화의 공이 컸도다. 여섯 번째 문묘 종사된 인물은 박세채이다. 박세채는 1756년 영조 32년부터 1764년 영조 40년까지 8년간 12차례의 배양상소 끝에 종사되었다. 가장 단기간에 문묘 종사에 오른 해인으로 영조의 지명으로 문묘에 올랐다. 노론 소론이 서로 당파로 나뉘어 있을 적에 문성공 박세채가 그 사이를 왕래하면서 조정하려고 하다가 중립의 노선을 취하였다. 임금이 붕당을 매우 정화하였는데 무신년의 변란을 겪어 불안스럽게 여기는 자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하기 위해 탕평정책을 실시하게 되었고 문성공 박세채가 조정론을 주장한 데 대해 큰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 임금이 하늘의 뜻을 본받아 근본을 세운다는 칭호를 받기에 이르러 묻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문성공 박세채의 공이다 하였다. 문묘에 배양하는 것은 사리와 체면이 지극히 중하여 400년 이래로 종양된 사람은 8회인뿐이다. 송시열과 송중길 회인의 도덕은 상하가 다 아는 바라 공론을 맡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미 배양을 명하였고 모범일에는 큰 규범, 즉 공범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어 치우치지 않는 의리로 힘쓰는 데 있어서는 내가 문성공 박세채에게 세상에 드문 감명을 받은 바 있다. 문성공이 나라를 위해 고심한 것은 문성공 이이와 전으로 같다 하겠다. 80살을 바라보는 고심은 오직 처음을 계승하지 못할까 하는 걱정이다. 비록 많은 선비들의 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연전에 두 hen인을 종양할 때 특별히 문성공에게 제사를 올리라고 명하였으니 이미 미리 나의 뜻을 보인 것이다. 더구나 두 hen인과 문성공은 태어나서 한 세대를 함께 하였으니 비록 약간의 선후는 있었으나 송나라 때의 정명도와 정의천이 장영거의 경우와 다름이 없다 하겠다. 오늘날 문성공이 함께 배양된다면 어찌 송황제의 옛날만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는가. 예조로 하여금 택일하게 하여 문성공을 문묘에 종양하는 전례를 특별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일곱 번째 문묘에 종사된 인물은 문정공 김인우이다. 김인우는 1786년 정조 10년부터 정조 20년까지 10년간 17차례 배양상소 끝에 문묘에 종사되었다.
1796년 정조 20년 11월 8일 김인우 문묘종사 선포 교서에 의하면 참된 유학자가 천년 후에 나와서니 진정코 높이 보답하는 은전이 있어야 할 것인데 공론이 100년을 기다려 정해졌기에 이에 배양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바이니 표창하여 드러내는 것은 도를 지녔기 때문이다. 김인우는 해동의 주렴계이자 호남의 공자이다. 인성과 천명, 음양에 관한 깊은 식견은 아득히 태극도와 같은 수준에 이르렀고 경물치지와 성의정심의 요지는 먼저 수학에 힘을 쏟는 것이었다. 시를 지어 뜻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두 사람만을 추대하였고 이치를 연구하고 근원을 탐색하여 일찍이 주역계의 현상편을 저술하였는데 여러 학설들이 탁월하였다. 홀로 말이나 글의 뜻을 보아 추구해 나가며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으니 도와 기가 하나로 섞여 있다고 주장한 여러 학자들의 잘못된 논리를 단연코 내쳤고 리와 기의 사단 칠정에 관한 변론은 동지들의 의심을 후련하게 풀어주었다. 이에 경을 문묘에 종사하는 바이니 이단을 물리치고 편파를 배척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뜻을 안정시키는 때에 속하며 문묘에 종사하여 봄, 가을로 제사를 올리는 것은 실로 선비들의 기풍을 격려하는 기회이다. 덕을 지닌 선대의 훌륭한 신하들과 함께 차례에 따라 배양했으니 두루 힘쓰는 데 거의 어김이 없을 것이며 서성의 신이와 함께 배양하였으니 우러러 존경하는 대상이 있게 될 것이다. 맑은 용모와 고든 기상의 아름다운 영혼을 문묘에 봉안하며 깨끗한 제수와 성결한 제사로 멀리서 술잔에 정성을 담아 올리는 바이다. 김인우는 장성 피람서원에 모셔져 있다. 마지막으로 종사된 인물은 김집과 조헌으로 1758년 영조 34년부터 1883년 고종 20년까지 125년간 42차례의 배양 상소 끝에 종사되었다. (1883년) 고종 20년 11월 20일 조헌과 김집을 문묘에 배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학문에 대한 정치를 널리 펴서 이미 12명이 순서대로 재양을 받고 있으나 큰 유학자로서 함께 빛나는 업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300년이 지나도록 배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현인 문열공 조헌은 학문에서 하늘과 사람의 이치를 환히 꿰뚫었고 기운은 큰 강이나 산의 전기를 타고 났다. 효성은 신명을 감동시켰고 충성은 새나 돌보다도 견고하여 행동을 반드시 오륜에 근본하였으며 몸은 시골에 있으면서 마음은 언제나 조정에 두어 하은주시기의 정사를 이룩하는 데 뜻을 두었다. 율곡 이의와 우계 성원의 정통을 친히 받았으니 도에 대한 믿음으로 문장은 넓게 배웠고 예법으로 절제하는 데 독신하였으며 선견지명은 언제나 같이 부합하여 간사한 것을 분간하고 난간을 막는 이치에 환히 밝았다. 요순의 도리가 아니면 말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보좌한 공적이 탁월하고 공자나 주자의 학문을 따라 나아갔으니 그 도를 맡아 나서는 데 용감하였다. 절개와 의리로 이룩한 그의 업적을 보면 모두 다 학문 속에서 나왔다. 충성에서 우러나온 상소문은 어느 것이나 가슴속의 피를 토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며 700명 제자들의 의로운 깃발이 1000명을 받았으니 어찌 서신과 기백으로만 그러한 것이겠는가. 바람과 서리 앞에 늠름한 태도는 9번 죽어도 후회하지 않았으며 해와 달처럼 빛났으니 만고를 내려가도 홀로 우뚝했다. 지극한 정성이 아니고서야 누군들 여기에 비길 수 있으며 그 기풍을 듣고서야 누군들 분발하여 일어나지 않겠는가.
임진왜란 당시 문관으로서 700명의 의병을 이끌고 금산에서 순국했던 조헌은 김포 우저서원에 모셔져 있다. 문경공 김집도 재량은 임금을 보좌할 만하고 학문은 아버지와 스승에게서 이어받았다. 하늘과 같은 덕과 왕도를 보좌할 자질을 지녔으니 그의 학문의 길을 순수하게 이끌었으며 쉬운 것을 거쳐 어려운 이치에 통달하였으니 그 전수한 것은 가정의 근본을 두었다. 기질이 순수하여 새와 같이 강하고 꽃과 같이 빛났으며 행실이 독실하여 모든 것이 절도가 있었다. 아버지를 이어 완성한 예서는 청고의 왜곡을 바로잡았으며 경연에서의 경서의 학문을 강하여 끝없는 변화의 근원을 탐구하였다. 스승의 자리에 있을 때는 요순과 같은 세상을 가져왔고 성인의 도를 전수하니 문화의 숱한 제자를 배출하였다. 영웅이 세상에 나와 큰 뜻을 품어 힘을 발휘하는 기회를 비밀리에 일찍이 맡기니 문묘에 배양할 만하였고 영간의 큰 의리를 혼자서 부지하니 석실의 노인 사마천과 덕을 비길만 하였다. 나아가고 물러가며 기미를 잘 살폈으며 혼자 있을 때에는 행동과 수양에서 극치에 이르렀다. 주나라의 관리들이 국학에서 존경을 받는 것처럼 높은 존경을 받았으며 송나라의 두 행인과 같이 훌륭하여 제자들이 학문의 종통으로 우러러보았다. 신독제 김집은 아버지 김장생과 함께 도남서원에 모셔져 있다. 도남서원의 모태인 연산서원 출신으로 스승 김장생, 아들 김집, 제자 송시열, 제자 송중길이 나란히 문묘에 배양되었으니 대단한 경사가 아닐 수 없다. 이들 내부는 모두 도남서원에 모셔져 있다. 그 밖의 문묘종사 상소문은 올라왔으나 종사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권근, 이재현, 이색, 서경덕, 남명조식, 장현광, 정구, 유성룡, 정경세, 허목, 김성일, 권벌, 노수신, 유승조, 김우홍, 황희, 이색, 김종직, 노진, 김정 등이다.